안녕하세요.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에서 오늘은 이승계가 탄 준말을 그린 팔준도첩과 황대중 장군의 양근당 애마지청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태조의 팔준은 이승계와 함께 전장을 누빈 8마리의 준말을 가리킵니다. 팔준도첩은 그림에 붙여 성산문이 8마리의 팔준 태조 이승계는 천년의 기회에 응하고 상현의 작품을 지녔으니 실로 하늘이 내린 덕이다. 어려울 때를 당하여 나라를 창업하고 제왕의 연을 연 것은 인과 물의 협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팔준의 회사를 거행하도록 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팔준은 횡운골, 유린청, 추풍호, 발전자, 영등자, 응상백, 사자황, 현표의 용명과 덕을 칭송한 명문입니다. 횡운골은 여진산 납시를 폐주시키고 홍건적을 평정할 때 탔고, 유린청은 함흥산 운봉에서 왜구를 물리치고 승리할 때 탔습니다. 그리고 추풍호는 여진산에서, 발전자는 안변산에서, 용등자는 단천산 해수에서 왜구를 물리칠 때 탔습니다. 그리고 응상백은 제주산으로 위화도 회군 때 탔고, 사자황은 강화도 매도산과 지리산에서 왜구를 물리칠 때 탔습니다. 현표는 함흥산 토화동에서 왜구를 물리칠 때 탄 말입니다. 말의 이름은 빛깔과 빠르기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선 창업주의 위엄을 강조하는 태조 팔준에서 사는 세종대에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용비어천가 제70장은 당나라 태종이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할 때 6준마가 나온 것처럼 하늘이 낸 용맹함과 지혜를 지닌 태조가 어지러운 나라를 안정시키고자 할 때 팔준이 때맞춰 나왔음을 노래한 것입니다. 세종시대에 태조의 팔준이 그림으로 그려진 적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당대 최고 화가인 안견에게 2차례에 걸쳐 팔준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안견의 원작은 전해지지 않고 천친장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1447년에는 관료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 시험에서도 팔준도를 제목으로 하는 글을 짓도록 했는데 성산문이 1등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팔준도를 칭송한 박백년, 성산문, 신숙주, 서거전과 같은 당대 최고 문장가들이 이에 호응했습니다. 이들의 시의 아름다운 행적이나 시와 따위를 기리는 문을 찬이라 하고, 공덕을 기리는 글을 송, 감상을 느낀 그대로 적는 한 시체의 하나인 부, 글의 세로 또는 가로에 줄인 행, 금석, 그릇, 비석 등의 남의 공적 또는 사물의 내력을 새긴 글귀인 명과 전자의 준말인 전 등이 문헌으로 전하지만 안견의 팔준도는 보존되지 못했습니다. 왕실의 사적을 정비하며 왕권 강화에 힘썼던 숙종에 의해 팔준도가 다시 그려져 태조의 기억을 되살리게 되었습니다. 유린청에서는 글은 대동야승에 나오는 말 이야기입니다. 팔준마는 한글로 된 최초의 노래인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태조 이승계의 예마입니다. 고려말 무장 이승계는 공민왕을 도와 원나라 세력을 몰아냈습니다. 원이 명으로 교체되는 혼란기에 홍건적이 북쪽 국경을 침입하고 왜구들이 내륙까지 약탈할 때 남북을 오르내리며 왜적을 물리친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조선 전기의 팔준도는 전하지 않지만 조선 후기 작품은 일부 전합니다. 그중 하나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팔준도첩입니다. 이 화첩은 경종이 제위 1720년에서 1724년까지, 그리고 현종 제위 1834년에서 1849년 사이에 제작되었고, 전하는 팔준도는 숙종 시기에 그려진 그림을 모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조와 연산군이 태조 팔준을 모방해 각각 자신의 12마리 준마, 4마리 준마에 대한 서사를 만들고자 했다면 숙종은 태조 팔준을 소환해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 했습니다.
숙종이 팔준도 제작을 명하게 된 경위를 적은 글에 따르면은 안견의 그림은 전쟁으로 사라졌기에 사대부 집안이 소정한 그림을 참고해 그렸다고 합니다. 팔준 도첩에서 팔준은 마치 정명사진처럼 한 폭에 한 필씩 그려져 있습니다. 화면 한편에는 글귀가 보이는데 여기에는 말의 이름과 빛깔, 산지와 활약한 장소와 부상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한 그림을 예로 보면 수려한 모습의 붉은 말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그 사이에 풀이 낮게 자란 들판이 보입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용등자는 자색이며 갈기와 꼬리가 검다. 단천산으로 해주에서 외적을 평정할 때 탔다. 뒤 왼쪽 넓적다리에 화살을 한 대 맞았다. 그림 속 글귀는 용비어 청가 주해에 나오는 팔준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글귀를 읽으면 여러 전장을 치열하게 누비는 전투마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지만 그림 속 말은 안장 고삐가 없는 자유로운 모습이며 상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의 배경에는 특정한 때와 장소를 암시하는 요소도 없습니다. 역사적 구체성보다는 이상화와 시각적 윤색이 짙은 그림들입니다. 팔준도첩에서 유린청은 작가 미상이고 숙종 31년인 1705년 수묵담채로 비단에 옅은 채색을 한 42.5와 34.8cm입니다. 8마리 말 가운데 태조가 유린청이 6살일 때부터 이 말을 타기 시작해서 31살에 죽을 때까지 25년의 세월을 함께 했습니다. 유린청은 태조가 오녀산성을 차지했을 때와 해주, 운봉 등지에서 왜구를 상대로 성전할 때 탔던 말로 역시 3발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전장에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며 태조를 승리로 이끈 말이었던 만큼 이들의 존재는 각별했습니다. 1370년 공민왕이 요동지역을 공략하기 위해 이승계를 출정시켰을 때 함께한 것도 유린청이었습니다. 이때 이승계는 화살 70여 발을 쏘았는데 모두 적군의 얼굴에 명중시켜 군사들의 사기를 크게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린청은 태조에게 더욱 특별한 말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태조가 남원 운봉에 있었던 1380년 황산 대첩에서 대승을 거둘 때 탔던 말로 함흥산으로 이승계가 탄 말입니다. 우라산성을 치고 해주에서 왜구를 물리쳤던 함흥산 명마로 기린처럼 논이는 푸른 말이란 뜻입니다. 그 결과 오녀산성을 차지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으니 유린청도 이러한 대성을 옆에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유린청의 가슴 오른쪽, 왼쪽 목덜미와 오른쪽 볼귀에는 전장의 상처가 남아있었습니다. 유린청이 죽자 나라 사람들이 모두 슬퍼했다고 하며 승리할 때 닿는데 전쟁터를 누비며 화살 3개를 맞았다. 31년을 살았는데 죽은 후 석조에 넣어 땅에 묻어 주었을 정도로 이승계가 가장 아끼던 애마였습니다. 유린청을 기린 글을 보면 유린청이여 등에 봉이 솟았으니 땅에 속하는 종류요 통의 영이로세 진진한 어짐이요 성명의 상스라해서 해가 오래수록 기술은 익숙하네 튼튼한 내 굽을 힘입어 나라가 편안하니 31사에 그 영이 빛났구려 죽어서도 석조에 웅장한 이름을 남겼으니 유련청이여 덕을 어떻게 칭송하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숙종시대 도하서 화원이 8마리 준말을 그린 팔준도첩 중 한 폭인 유린청입니다. 신령설은 상상의 동물인 기린을 연상시키는 푸른 털빛의 말이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림으로 그려진 유린청의 모습은 이 명마를 탔던 태조의 존재와 그의 무공, 조선 건국의 대업과 왕실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연상시킵니다. 숙종은 그림과 글씨에 각별히 취미가 있는 왕이기도 했지만 예술품인 동시에 상징을 구축하는 강력한 수단인 시각물로서 회화의 효능감을 잘 활용한 세종의 통찰을 이어받은 왕이었습니다.
민화에서는 찾기 어렵지만 궁중회화에는 말을 소재로 한 작품이 존재합니다. 고려말 무장 이승계는 공민왕을 도와 원나라 세력을 몰아냈고 원이 명으로 교차되는 혼란기에 홍건적이 북쪽 국경을 침입하고 왜구들이 내륙까지 약탈할 때 남북을 오르내리며 왜족을 물리친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추풍호입니다. 작가 미상이고요. 비단의 옅은 채색으로 되어 있고 42cm와 35cm의 크기의 1703년 작품입니다. 추풍호여 오랑캐 땅에서 들어오니 나라의 보배며 천하의 짝이 없네. 바람 탈고 해를 쫓아 허공에 오르니 단숨에 임금 사랑을 얻었구나. 험난한 곳을 사람과 드나들어 신무를 도와 나라를 평정했네. 소룡 백제의 공이 서로 비슷하니 추풍호여 도참에 응했구나라고 찬했습니다. 여진산 흑마로 전쟁터에서 화살 한 발을 맞은 적이 있는 역전의 용사로 바람을 쫓아가는 까마귀란 뜻입니다. 그리고 응상백은 작가 미상이고 비단의 옅은 채색으로 되어 있고 32에서 35cm로 1703년 작품입니다. 응상백은 제주산이며 태조 이승계가 위화도 회군 때 타던 제주도 말입니다. 서리가 엉결한 듯한 흰말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응상백이여 참으로 칭할 것이 아니라 크고 강하고 또 슬기롭네. 압록강물 넘실넘실 기슭은 천척인데 흰깃은 반짝 붉은 활과 함께 빛이 나네. 밤에 비추는 광경이 휘영청 밝으니 줄지은 깃발이 발굽을 따라가네. 사만을 한번 돌면 내 살이 뼈가 된다 해도 응상백이여 너는 싫다 않으리. 응상백은 위화도 회군 때 탔던 제주도 말입니다. 그리고 사자황입니다. 작가 미상이고요. 비단천에 옅은 채색을 한 1703년 작품으로 42cm와 35cm의 크기입니다. 지리산에서 왜구를 물리쳤던 강화도 말로 사자처럼 사나운 황색말한 뜻이 있습니다. 사자황이여 거칠 새 없이 타고 다니니 성상은 밝고 장구는 강하네. 천일이 기운 모아 상스를 바치어 용매가 바닷속에서 나타났다. 높고 높은 두류산의 도적대 한창인데 번쩍이는 칼을 따라 적의 머리 상같이 베어놓으니 사자황이여 지혜가 훌륭하네 라고 찬했습니다. 그리고 행운꼴입니다. 태조가 원나라 장수 나하추를 쫓아내고 홍건적을 평정할 때 탔던 여진산 명마로 구름을 가로지르는 송골매를 닮은 말이란 뜻입니다. 전장에서 화살 2발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발전자는 함경도 안변 출신의 말로 벼락을 내뿜는 붉은 말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용등자는 해주에서 왜구를 물리친 단천 출신의 말입니다. 용이 날아오르는 듯한 자줏빛 말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용등자도 전장에서 각각 화살을 한 발씩 맞았습니다. 그리고 현표는 왜구를 떨게 했던 함흥산 명마로 검은 표범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붉은 말은 관우의 적토마와 이승계의 용등자와 발전자가 있습니다. 태조와 함께 말들은 생산지를 3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함경도, 강화도, 제주도의 남부 여진입니다. 팔준마 중 함경도 출신의 말은 유린천과 발전자, 용등자, 현표로 그중 절반의 4마리가 됩니다. 이것으로 볼 때 고려말 조선시대 초기만 해도 한반도의 북방의 기마 민족과 대적할 수 있는 말들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은 포범이란 뜻의 현표는 함경도 함흥의 말로 토화동에서 왜죽을 무찌를 때 탔던 말이고 용등자는 역시 함경도 단천 출신 말로 해주에서 왜구를 평정할 때 탔습니다. 용이 날아오르는 듯한 자줏빛 말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발전자도 함경도 안변에서 얻은 말입니다. 그리고 1388년 위화도 해군 때 탔다는 응상백도 유명합니다. 작품 속 유린청이 갈기를 휘날리며 서 있는 당당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원래 그림은 세종 때 많이 그려졌다고 하는데 이는 조선 후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실제 말의 모습과는 많이 동떨어진 이상적인 준마 모습입니다. 조선시대 성종의 동물 사랑은 유별나서 성종 17년인 1468년 임금이 중국에서 낙타를 구입해 오라는 명을 내립니다. 구입 비용으로 흑마포 60피를 책정했습니다. 대사원 이경동이 불가론을 개진합니다. 특히 고려의 태조 왕건이 거란이 선물로 보낸 낙타 50마리를 만부교 아래서 굶겨 죽이고 거란 사신 30명을 유배 보낸 바 만부교 사건이 942년 있었던 것이 떠올립니다. 거란의 낙타를 굶겨 죽인 이유는 오랑캐의 관계를 끊고 후세의 사치스러운 마음을 막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또는 흑마포 60필이면 콩 400석에 해당하는데 쓸데없는 짐승 한 마리를 사려고 백성의 혈세를 낭비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왕의 수레와 말을 사육하던 관청 사복씨가 원숭이에게 집을 지어주고 옷을 입히자고 간하자 동물 애호가인 성종이 혹했습니다. 하지만 좌부성지 손비장이 덕달같이 지적질에 나섭니다. 성종실록 원숭이에게 무슨 집을 지어주고 옷을 입힌다는 말입니까? 한 벌의 옷이라면 단 한 사람의 백성이 주위에 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가가 역사책에 성종께서 애완동물을 좋아했다고 쓴다면 어쩌겠냐고 닥달합니다. 백성의 역사까지 덜먹이자 성종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연산군도 아버지 성종의 피를 물려받아 애완동물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궁궐 안에 매와 개를 모아 관리의 녹봉 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인 태창의 쌀을 풀어 사육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매가 궁궐 안 동산에서 떼지어 날고 사냥개가 궁궐들에 무리 지어 짓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사원 성현은 주 무왕과 소공석의 일화를 줄기차게 인용하면서 제발 학문과 정사의 심려를 기울여 달라고 간청합니다. 궁궐 안에 매와 개가 날뛰는 것은 남이 보기에도 아름답지 않습니다. 또 이것들을 길러 어디에 쓰겠습니까? 뜻이 거칠어지는 조짐이 애완동물에게 있으니 제발 검수를 기르지 말고 마음을 바르게 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명종 2년인 1547년 사복시정 김천우가 임금이 탈 수 있는 말이 없으니 요동의 중국말을 수입해 오면 어떻겠냐고 청을 올립니다. 명종실록을 쓴 기자는 이런 김천우를 무식하다며 맹비난합니다. 만 11살 어린 나이에 등극한 임금을 제대로 계도하지는 못할 망정 중국산 말 교육 운운하면서 장난감 완물의 영역을 계도했구나. 그의 무식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참찬간 주세붕도 왕위를 계승한 초기에는 애완동물에 탐닉하는 것이 군덕을 해치는 일이라면서 어린 임금 명종을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보면 임금 노릇도 할 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존의 자리가 좋은 게 뭔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지존, 즉 임금의 자리가 아닌가요?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폭정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애완동물 한 마리 키워보겠다는 게 여기저기서 아니 되옵니다를 연발하니 말입니다. 심지어는 임금의 애완 취향을 반란의 조짐으로까지 몰아버리니 그러나 살펴보면 애완 취향을 경계하는 대신들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지나치지 말라는 것, 사람, 즉 백성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 그리고 역사를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이 한창이던 선조 27년인 1594년 임금이 거처하는 곳에서 말을 키우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사실이었습니다. 임금이 암말을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간 최간이 나섰습니다. 소공은 물건을 애완하면 뜻이 상한다고 했습니다. 맹자는 양해왕에게 짐승을 몰아 사람을 잡아먹게 한다고 했고 마국간에는 살찐말이 있는데 백성은 굶주린 기색이 있다고 했습니다. 분수에 넘치는 애완이 가혹한 정치의 상징인 솔수식인의 고사와 절묘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유진표의 천년지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벗이야. 친구야, 하늘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외로워할 때, 내가 방황을 할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벗이야. 친구야, 하늘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넌 정말 멋진 친구야. 예, 이번에는 일반 무덤에 20배 크기로 묻혀있는 전남 광진 논 한가운데 위치한 거대한 무덤, 말무덤에 대했습니다. 말 밭굽에 이는 티끌 구름 같고 귓전 울리는 전율의 창칼소리, 전쟁터 주인과 말 한몸 되니 주인과 말이 같이 살고 죽는다. 세상을 지배할 영웅이 있다 한들 영웅을 태울 명마가 없다면 어찌 영웅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리. 의리 없는 인간보다 말 이름 빛나. 역사는 주인 위한 말 이름 전에도 국민 위한 정치인 이름 듣기 어렵네. 강진 넓은 뜰 가운데 웅장한 말 무덤, 서산에 놓을 명마의 무덤을 비추네. 양근당의 말 무덤은 정류재란 때 남원성 싸움에서 황대중 장군이 타던 말의 무덤입니다. 양근당 황대중 장군은 1597년 정류재란 때 남원성 싸움에서 전사한 의병장입니다. 그리고 양근당 애마지청이라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양근당은 임진왜란의 공신 말주인 황대중 장군입니다.
1551년에서 1597년 46세로 돌아가신 분으로 호가 양쪽 다리를 절룩거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에마지총은 에마의 무덤이란 뜻으로 강진농 가운데 있는 말무덤입니다. 전남 강진군 작천면 척동마을 논 한가운데 있는 이 무덤은 높이가 2.5m, 폭이 8m로 마치 작은 산처럼 보입니다. 여기엔 황대중 장군이 아끼던 말이 묻혀 있어 황 장군의 후손 10여 명은 408년째 대를 이어 무덤을 정성스럽게 벌초하고 있습니다. 작천면 구상마을에 살던 황대중 장군은 어머니가 몸이 아파 백약이 효험이 없던 때 어머니에게 자신의 왼쪽 허벅다리 살을 베어드려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리고 살을 벤 탓에 다리를 절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투에 나갔습니다. 황대중 장군은 1594년 거제도 싸움에서 성안 오른쪽 다리를 다쳤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황 장군에게 과거의 다리는 효도를 하여 저는 다리, 효건이며 지금의 다리는 나라를 위해 싸우다 다친 충건, 두 다리를 절룩거리니 양건이라도 하고 취하며 호로 정했습니다. 양건당 황대중 장군은 1597년 정유재란 때 남원성 싸움에서 전사했습니다. 황대중 장군이 타던 말은 주인이 숨진 뒤 주인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은 황 장군의 시체를 등에 실어주자 300리길을 달려 주인 집에 도착해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구간에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 장군의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 뒤 숨을 거뒀습니다. 유족들과 사람들은 말의 충정을 가상히 여겨 황 장군의 무덤 부근에 묻어졌습니다. 이 말 무덤이 바로 양건당 에마지청입니다. 황 장군이 숨진 지 200년이 지난 정조 19년인 1795년 구상마을엔 황 장군의 흉요를 기리는 정력악이 세워졌습니다. 양건당 에마지청 황 장군의 후손 황의진 씨는 한식과 추석 무렵 두 차례 꼭 황 장군의 묘를 벌초한 뒤 말무덤도 손질하고 있다며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황 장군의 행적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명마를 살펴보면 적토마는 삼국지에서 최고의 명마로 불립니다. 삼국지에서 후원의 여포가 탔다고 전해지는 명마입니다. 여포에 이어 관우가 탔다고 전해지고요. 동양에서 가장 빠른 말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로도 쓰입니다. 적토마라는 뜻은 털이 붉으며 토끼처럼 재빠른 말이란 뜻으로 해석되지만 전설에서 제왕의 덕을 나타내는 상스러운 동물로 전해지는 붉은색 토끼에서 그 이름이 비롯되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당나라 때 석인이 쓴 초학기에 적토는 상스러운 동물로 왕이 덕을 펼치며 나타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혈마가 있습니다. 말 중에서도 가장 힘이 좋고 정력적인 말이라고 전해오는 한혈마입니다. 한은 땀이며 혈마는 달릴 때 피땀을 흘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정말 피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피부가 선홍색으로 붉어 땀을 흘리면 옆에서 보기에 피땀처럼 보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한혈마는 하루에 1000리를 달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도마도 한혈마 계통에 들어갑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명마들 팔폭 병풍에다 그린 목마도 병풍화를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 전사 삼국지의 촉서 선주전에는 본문에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국 남북조 시대의 역사가 배송지 주석에 유비의 에마 정노가 유비를 태운 채로 단계의 협곡으로 뛰어넘어 주인을 살렸다는 고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요약을 풀이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비가 번승에 주둔해 있을 때 유표가 예를 갖추어 유비를 연애에 초청하였습니다. 이유는 연회에서 괴월과 채모를 시켜 유비를 죽이려는 계책이었습니다.
유비가 이를 깨닫고 거짓으로 화장실에 간다고 핑계대고 몰래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는 유비 앞에는 단계라는 물살센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강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유비가 탄 말은 정로였습니다. 유비가 급히 말하기를 정로야, 오늘 내 목숨은 너에게 달려있다. 힘을 내어다오 하니 정로가 이에 9m 넓이의 강을 한다름에 뛰어넘어 유비의 목숨을 살린 것입니다. 삼국지 명마로 정로와 단계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마역과시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말가죽으로 시체를 싼다는 말로 후한서 대장군 마흔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다른 뜻으로는 군인은 전쟁터에서 죽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장부는 마땅히 싸움터에서 죽어 말가적으로 시체를 싸가지고 돌아와 장사를 지낼 뿐이다. 어찌 침대 위에 누워 여자의 시중을 받으며 죽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서지호의 여기서가 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울리기 전에 눈물이 나를 가두기 전에 떠나야 해 잊어야 해 여기서 돌아서야 해 아직도 못한 말이 너무나 많은데 이대로 지워야 하나 미련 같은 건 이제는 사치인 거야 당신이 날 못 버린다니 내가 먼저 떠날 수밖에 사랑이 나를 울리기 전에 눈물이 나를 가두기 전에 떠나야 해 잊어야 해 여기서 돌아서야 해 아직도 못한 말이 너무나 많은데 이대로 지워야 하나 미련 같은 건 이제는 사치인 거야 당신이 날 못 버린다니 내가 먼저 떠날 수밖에 당신이 날 못 버린다니 내가 먼저 떠날 수밖에 2026년은 병원년 말의 해지요. 12지의 7번째 오에 해당하는 말의 상징성은 무엇일까요? 60간지의 43번째에 해당합니다. 붉은색의 색과 불의 기운을 지닌 병과 말을 상징하는 오가 만나 붉은 말의 해라고도 부릅니다. 불의 기운까지 가진 붉은색 말이라
양의 기운이 강해 새해에는 활력이 넘칠 거라고 말합니다. 말의 해는 갑오년에는 파란색을, 병오년에는 빨간색을, 무오년에는 노란색, 경오년에는 하얀색, 임오년에는 검정색으로 순행합니다. 말을 상징해서 말의 해가 되면 말 색깔이 각각 표현됩니다. 띠 동물의 색을 붙여서 의미를 두는 건 우리에겐 더없는 풍습인데 중국에서 2006년을 황금 붉은 돼지해라고 부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이 몇백 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한 해의 입춘이 두 번 든 쌍춘년이라고 해서 혼인 관련 업체들이 이 해에 혼인하면 잘 살 거다라고 마케팅을 했습니다. 또 쌍춘년에 혼인한 커플들이 다음 해에 아기를 낳을 테니 황금 돼지 해에 태어난 아기는 잘 살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시작된 일종의 상술입니다. 적토마는 온몸이 빨간색 털로 뒤덮인 말로 삼국지, 후한서, 삼국지연의 등에 등장합니다. 지연의에 등장하는 적토마는 하루에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명마입니다. 처음에는 여포 같았으나 조조의 손에 들어갔다가 조조가 관우에게 선물하여 관우가 주로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남은 관악묘 안에 걸려있는 적토마도 가로 254cm, 세로 339cm 크기의 작품으로 마부가 적토마의 고삐를 잡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말과 인물의 모습이 정교하게 섬세할 뿐만 아니라 매우 생동감 있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탱화 뒷면에 개국 527년 1918년 조형아가 감독하여 보수했다는 기록이 있어 이 탱화가 19세기 말 이전에 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회화사를 연구하는데 의미 있는 자료로 예술적 가치가 있고 조선 후기 민간 신앙인 관성신앙과 관련한 민속자료 보존 가치가 인정됩니다. 남은 관악묘는 중국 삼국시대에 이름난 장군인 관운장의 위패를 모시고 제를 올리던 곳입니다. 임진왜란인 1592년 당시 원정을 왔던 중국 명나라 장군이 자신들의 수호신인 관우를 모시기 위해 선조 31년인 1598년에 남원 부 동문 밖에 세웠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는 영조 17년인 1741년에 옮긴 것이고 해마다 봄, 가을에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나폴레옹에게는 100마가 있었다면 이성계에게는 8준마가 있었습니다. 다비드가 그린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은 100마를 타고 알프스 너머를 가리키며 군대를 이끄는 나폴레옹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넘치는 힘을 주체할 수 없다는 뜻, 앞다리를 들고 당장이라도 뛰어나갈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말의 모습은 나폴레옹의 영웅적 면모를 더욱 강조합니다. 나폴레옹의 그림처럼 말을 탄 군주의 모습은 군주의 권력을 과시하는 상징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로부터 말을 권력자, 특히 천자와 연관짓는 관념은 동서양에 많이 나타납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왕조 교체기에 창업주를 도와 활약한 말이 건국의 중요한 상징으로 종종 등장했습니다. 은나라의 주왕을 제압하고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 아버지를 도와 당나라 건국의 무공을 세운 태종의 활약 속에 등장하는 말이 그 전형입니다. 여기서 말은 주인과 함께 전장을 누비며 난세를 평정하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데 공적을 세운 존재들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승계의 8준마는 중국 주나라 모강이 사랑하던 8준마인 화류, 노기, 적기, 백의, 유륜, 거황, 도려, 산자와 비교됩니다. 조선 왕조 창업의 역사를 청송하며 기록한 용비어 청가에서 태조의 말에 대한 내용을 처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비어 청가는 제69장은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것을 당 태종의 업적에 빗대 칭송했습니다. 태종에게 6마리 준마가 있었다면 태조에게는 8마리의 준마가 있어 창업의 위협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태조가 탔던 말을 조선 왕조 건국의 상징으로 이해하는 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용비어 청가 30장에도 태조의 말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청년 태조가 장단에서 사냥할 때 오명정마를 타고 높은 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다. 고개 아래는 낭떠러지였다. 이때 갑자기 노루 2마리가 튀어나와 달아나자 태조는 말을 달려 노루를 쫓아갔다. 기어코 화살을 명중시켜 노루를 쓰러뜨리고는 급히 말머리를 돌려 멈췄는데 절벽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기회에 가까운 태조의 솜씨에 탄복하자 태조가 웃으며 내가 아니면 멈출 수 없다고 자부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는 임금이 될 사람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재로 활용됐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오명정마가 팔준의 하나인 발전자입니다. 오명정마는 코와 네 발이 모두 흰 붉은색 말을 의미합니다. 그 모습이 발전자의 용비어천가 69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모습과 닮아 있으며 장단에서 사냥할 때 탔다는 기록과도 일치합니다. 이승계의 말들은 흔히 팔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금이 타고 다니는 말을 어성마라 합니다. 제주의 어성생이 오름에서 노정이란 어성마가 태어난 사실은 잘 알려졌지만 조선 태조의 명마 응상백에 대한 내용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응상백이란 서리가 엉겼다는 뜻이니 곧 백마를 지칭합니다. 팔준마 중 하나의 말이 응상백인데 이 이름을 줄여서 응백이라고 불렀습니다. 팔준도라는 그림에서 표현된 말은 자태와 이름 그리고 그 뜻과 활약상으로 볼 때 과연 신화적 명마다운 기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46년 세종은 용비어천가의 팔준에 대한 내용을 보고는 이를 그림으로도 그려 건국의 자취를 남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대 최고 화가였던 안견이 태조의 8마리 말을 그렸으며 집현전 학사들은 찬문을 붙였습니다. 난세를 평정한 국왕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 국왕이 탔던 말을 그리는 일은 이후 세조와 연산군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세조는 자신이 말을 달리고 활을 쏘는 데 뛰어난 재주가 있어 3군의 복종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세조가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사건인 정난의 기초가 되었으니 자신과 함께 말들을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태조의 팔준도를 따라 12준도를 그리게 했습니다. 연산군도 태조의 8준 그리고 세조의 12준을 되새기며 자신의 4마리 말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국왕으로서의 정통이 취약했던 세조와 연산군이 태조의 행적과 권위를 빌어 왕업의 명분을 세우려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태조의 말은 왕조 창업의 역사를 칭송하기 위한 상징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들은 실제 태조와 함께 수많은 전쟁에 나가 몸에 화살을 맞아가며 승리를 일궈냈던 전우였습니다. 그리고 용비어천가를 비롯 태조의 팔준에 대해 쓴 문헌에는 태조의 말들이 전장에서 맞은 화살 개수가 훈장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조는 왕위에 오르고 난 뒤 8마리 중 노령의 말 2마리는 놓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주나라 무왕이 천하를 평정한 뒤 해산하면서 무공을 세울 때 동원했던 말은 화산 남쪽 기슭으로 돌려보내고 소는 도림의 덜에 풀어놓아 다시 쓰지 않을 것을 온 천하에 보였다는 고사를 따른 것입니다. 정보 문헌 비고에는 함경도 단천에 있는 목장에서 이때 풀어준 말들의 새끼를 받아 대대로 길러왔으며 이로 인해 나라 안에서 가장 유명한 말들이 이 목장에서 생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조의 8마리 말의 모습은 숙종 때 만든 팔준도 첩을 통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 세종 때 안견이 그린 팔준도는 전란으로 소실되고 숙종 때 화공에게 명해 다시 그리도록 했습니다. 숙종이 그림에 찬을 짓기도 했습니다. 태조대왕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어려움을 잊지 않고 후대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의 어려움을 생각하는 마음을 팔준도를 통해 전하고자 했다고 썼습니다. 숙종은 왕실의 족보인 선원계보 기략을 편찬하고 역대 국왕의 글과 글씨를 모아 열성어제와
열성 어필을 편찬하는 등 왕실 문화의 정비를 통해 왕실의 정통성을 세우는 데 힘쓴 왕이었습니다. 창업주 태조의 업적을 재평가하고 그의 자치를 기념하는 일은 왕실의 정통성을 세우는 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었으며 창업의 역사를 지키고 계승해 나갈 자기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국왕의 권위, 왕실의 위엄을 강조하고자 할 때 창업주 태조와 그의 팔준도가 효과적인 정치적 상징으로 지속적으로 소환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말은 이동과 확장, 속도를 상징해 왔습니다. 여기에 불의 이미지가 더해지면 빠르되 멈추기 어려운 상태를 연상시킵니다. 말의 질주에 불의 기세가 겹쳐진 상징입니다. 이 이미지는 최근 우리가 체감하는 일상과 겹칩니다. 인공지능 침투의 속도로 이제 편리함을 넘어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AI가 코드를 짜는 시대에 개발자들은 일자리를 걱정하고 자동화된 채용 시스템 앞에서 신입들은 기회를 얻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는 다음에 볼 콘텐츠를 대신 고르고 채겟을 보고서 초안을 대신 씁니다. 빠르게 달리는 기술의 그림자 속에서 사람들은 뒤처질지 모른다는 압박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붉은 말은 단순한 띠 동물이 아니라 가속된 사회의 언유로 읽힙니다. 기술이 달릴수록 개인은 따라잡기 어려운 속도로 끌려가고 말이 빨라질수록 고삐를 진 손은 더 긴장하게 됩니다. 2026년 붉은 말의 해는 단정적인 낙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붉은 말의 해라는 표현은 그래서 선언이라기보다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한국 경제는 다시 달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속도를 감당할 심장과 방향 감각을 갖추고 있는가? 다만 오랫동안 웅크렸던 한국 경제가 다시 한번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는 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질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방향 역시 선택의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병원은 붉은 말에게서 배우는 우리 집 안전에 대한 고중현 광주 동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붉은색과 불의 기운을 상징하는 병과 말을 뜻하는 오가 만나 흔히 붉은 말의 해로 불린다. 불의 상징을 품은 해라는 점에서 병원에는 화재와 안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의미를 지닌다. 예로부터 말은 위험을 감지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고 앞에서 신호를 보내며 뒤처지는 존재가 없도록 무리를 안전한 방향으로 이끄는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병원원이 지닌 이러한 상징은 화재 안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도 닮아 있습니다. 위험을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고 그 신호가 얼마나 신속하게 대피로 이어지느냐에 따라 피해의 크기는 분명하게 갈라집니다. 빠른 감지와 신속한 대비, 이것이 우리 집 안전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설 명절은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부모님 댁을 찾고 집안을 자연스럽게 둘러보게 되는 이 시기는 화재 안전을 점검하기에 가장 적절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통계 역시 이러한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최근 5년간 전국 화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겨울철 화재는 54,335건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 역시 111명으로 전체의 34.9%에 달했습니다. 특히 설 명절 전후는 난방기기 사용 증가와 실내 활동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시기와 겹치며 화재 위험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주택 화재에서 인명피해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은 화재 초기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되는 최소한의 준비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입니다. 단도 경보형 감지기는 열이나 연기를 감지해 화재 발생 사실을 알리고 소화기는 불길이 커지기 전 초기 진압을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 화재 사례를 살펴보면 경보가 울리지 않거나 소화기가 없는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단독주택과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시설은 선택이 아닌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선입니다. 설 명절에 부모님 댁을 방문했다면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만약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 기회에 선물해 드리는 것도 의미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선물만큼 명절의 의미에 잘 어울리는 것도 드뭅니다. 그러나 말의 상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말은 앞에서 위험을 알리는 동시에 뒤처지는 존재가 없도록 끝까지 무리를 이끕니다. 경보를 인지하더라도 자력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돌봄 공백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다음 단계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마련된 것이 바로 119 대피 안심 콜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화재 피난 약자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두면 화재 발생 시 119 상황실에서 전화와 문자로 먼저 대피 방법을 안내하고, 출동대에는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는 선제적 대피 지원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초기의 혼란을 줄이고 대피 판단과 행동이 지연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고 초기 대응의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라면 119 화재 대피 안심콜은 그 알림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대피로 이어지도록 돕는 연결망입니다. 빠른 감지와 신속한 전달,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는 대응이 하나로 이어질 때 화재 안전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설 명절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삶의 자리를 다시 살피며 서로의 안전을 챙기는 시간입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따뜻한 인사와 함께 우리 집의 화재 안전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119 화재 대피 안심콜은 119 안심콜 누리집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누구나 인생은 처음이다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 너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벗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외로워할 때, 내가 방황을 할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벗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